내가 니들 돈줄로 보이냐?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줄이라니요. 사돈 생일에 해외여행 보내준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아셨어요? 어떻게 아냐고? 이 늙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줄 알았냐? 뭐 대만, 타이베이. 저희 친정엄마가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보셨거든요. 그게 꼭 소원이시라고 하셔서 다음번엔 꼭 정말로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내 생일은 해물찜 한 끼로 끝내더니 사돈 생일은 해외여행이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아버님, 그땐 정말 시간이 안 맞았어요. 사실 저희도 다음에 아버님 꼭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보? 다시는 내 앞에서 돈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여태까지 니들 뒷바라지 했으면 됐다. 강 씨는 당장 휴대폰을 들어 자동 이체로 매달 보내던 지원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올해로 70세가 된 황철수 씨는 묵묵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평생을 한결같이 땀 흘려 일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황 씨는 건설 현장에서 목수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구릿빛 피부는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일터에서 성실히 살아왔는지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황 씨는 30대 초반 같은 동네에서 가판대 장사를 하던 김영희 씨를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비록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두 사람은 소박한 행복을 꿈꾸며 단란한 가정을 꾸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에게는 하나뿐인 아들, 태훈이 태어났습니다. 태훈아, 넌 뭐든 할 수 있다. 아빠처럼 힘든 일 안 하고 좋은 곳에서 일해야지. 황 씨는 아들에게만큼은 자신과 다른 삶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터로 나가 저녁 늦게야 집에 돌아왔지만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이 언제까지나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절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병세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증상인 줄 알았습니다. 여보,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수술과 입원, 그리고 끝없는 치료비는 황 씨의 어깨를 점점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황 씨는 일터를 옮겨가며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고 허리가 구부정해질 때까지 건설 현장, 막노동, 폐지 줍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이 입대한 지 몇 달 후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서 황 씨는 묵묵히 앉아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아닌 깊은 한숨만이 그의 가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들은 군 제대 후 직장에 취직하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래, 영희야, 우리 태훈이가 이제 한 가정을 꾸렸어. 너도 저 하늘 어디선가 보고 있겠지? 그 모든 순간에 황 씨는 늘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아내와 함께였다면 더 행복했을 순간들이 황 씨에게는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커피 한 잔과 라디오 소리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며느리 이름이 떴습니다. 아버님 생신이죠? 집 앞 해물찜 맛있다던데 거기서 생일 겸 외식 한번 할까요? 저희가 시간 맞춰서 나갈게요. 황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온다니까 가야지. 해물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생일이라고 챙겨주는 게 어디냐. 그냥 고맙게 생각하자. 저녁 무렵 황 씨는 아들 내외와 약속한 해물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아, 아버지, 오셨어요. 식당에 들어서자마자 강한 해물 냄새가 황 씨의 코를 스쳤습니다. 싱싱한 조개, 문어, 새우가 가득 올라간 해물찜은 보기만 해도 얼큰한 향신료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황 씨의 얼굴에는 그다지 반가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해물찜은 그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바빠서 멀리는 못 가고 올해는 이렇게 식사나 한번 해요. 아버님, 여기 해물찜이 정말 맛있대요. 요즘 SNS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사진도 잘 나오고.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테이블 위로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싱싱하게 올라온 조개와 문어, 매콤한 향이 코를 찔렀지만 손이 쉽게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물찜이 테이블에 올려지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오빠,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해물이 이렇게 푸짐해? 그러게, 내가 여기 꼭 와보고 싶었거든. 두 사람은 젓가락을 휘리릭 놀리며 새우와 문어를 접시에 듬뿍 담았습니다. 큰 조개는 껍데기째 손으로 집어들며 서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이거 진짜 부드럽다, 오빠. 이거 먹어봐. 아버지, 이거 드셔보세요. 근데 문어는 좀 질길 수도 있어요. 황 씨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접시 위에 남은 해물찜은 이미 두 사람의 젓가락이 오가며 반 이상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 나를 위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너희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었구나. 그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올렸지만 얼큰한 국물 맛은 그의 입맛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계산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저희가 낼게요. 생신인데 아버지가 내시면 되겠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챙긴 거 아니냐? 그동안 내가 밥을 얼마나 샀는데. 아이,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도 자주 챙길게요. 저희가 그동안 좀 어려웠잖아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아들과 며느리는 식당을 나서면서도 가벼운 농담과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대단하다. 처음으로 아버님 생신 챙긴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다음에는 더 좋은 데 가야지. 며칠 전 아들 내외와 함께한 생일 식사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해물찜을 앞에 두고 밥값 한 번 내고 생색을 내던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형님.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건 친척의 반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황 씨는 왠지 모르게 불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형님, 며느리 이번에 사돈 생신이라고 여행 보내줬나 보네? 뭐, 여행? 무슨 소리야? 아유, 형님도 모르셨어요? SNS에 떡하니 자랑하던데? 그거 뭐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올리는 거, 사진이랑 글 적는 거. 그 휴대폰에 올리는 그런 거? 네, 보니까 대만 타이베이 보내줬더만? 어휴, 랍스터 크기가 장난 아니던데. 그래? 형님도 며느리 참 잘 뒀어. 요즘 그런 며느리 드물잖아? 이렇게 사돈 해외여행까지 보내주고 말이야. 형님도 곧 비행기 한번 타시겠어요. 그래, 고맙다. 전화 끊자. 곧이어 친척이 보낸 SNS 캡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우리 엄마 생신 기념으로 해외여행 보내드렸어요. 역시 가족은 챙겨야죠. 그 아래에는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 효자 며느리네요. 황 씨는 그 댓글들을 읽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생일에는 해물찜 집에서 밥 한 번으로 퉁쳐놓더니 사돈 생일에는 해외여행이라니? 황 씨는 친척이 보내준 사진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는 대만의 고급 레스토랑이 배경으로 보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다란 랍스터가 올려져 있었고 사돈은 놀란 표정으로 랍스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서는 며느리 선아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와인잔을 든 채 마치 광고 속 한 장면처럼 즐거워 보였습니다. 참나 기가 찬다. 자식놈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더니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는 늦은 오후. 황철수 씨는 오래된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혼자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기분 좋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저 임신했어요. 뭐라고? 임신했다고? 아들의 목소리도 곧 이어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곧 할아버지 되세요.
황 씨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며칠 후 황 씨는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아들 내외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며느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뭐긴 뭐야. 손주 생겼다는데 축하금이지. 어머, 아버님, 감사합니다. 황 씨는 조용히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 씨는 아들 내외의 표정이 순간 아쉬운 듯 바뀌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 쓸게요.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분명히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사실은 저희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 무슨 일인데? 황 씨는 멀뚱히 앉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산후조리원도 필수예요. 요즘 애 낳고 바로 집에 오는 사람 거의 없대요. 아들이 자리에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산후조리원 비용이 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조금만 더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만 좀 부탁드려요. 저희도 아버님께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마음 한편에서는 아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곧 세상에 태어날 손주 그리고 그 손주를 위해 건강해야 할 며느리. 마주 앉은 아들과 며느리의 간절한 눈빛. 그래, 알겠다. 한 번뿐인 손주 태어나는 건데 내가 도와야지. 아버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지만 황 씨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다음 달 생활비도 줄여야겠구나. 나는 언제쯤 마음 편하게 살아볼까? 황 씨의 머릿속에는 아들이 어린 시절 작은 손으로 아빠 이거 사줘라며 손을 잡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웃어주기라도 했는데 이젠 돈 이야기할 때만 웃는구나. 시간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손주가 태어난 지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황철수 씨에게는 처음 맞이하는 손주의 돌잔치였기에 마음속으로 많은 기대와 설렘을 품고 있었습니다. 돌잔치 일주일 전 황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태훈이 아들의 이름이 떴습니다. 여보세요? 태훈아? 그러나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무거운 기색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 죄송한데 이번에 손주 돌잔치는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뭐? 무슨 소리야? 왜? 아이가 좀 아파서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잘 안 떨어지네요. 병원에서 입원까지는 아니지만 며칠 지켜보자고 해서요. 손가락 끝이 저릿하게 떨릴 정도로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니 혹시 큰 병이라도 걸린 건가? 어린 것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날 이후 황 씨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황 씨는 여전히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아들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아들 괜찮아졌어요. 열도 다 내렸고 병원에서도 이제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더라고요. 황 씨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버님,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이 돌본다고 정신없어서 연락을 잘 못 드렸네요. 손주 돌잔치 원래 하려다가 취소됐잖아요. 그래서요, 가족끼리라도 식사 자리 마련했어요. 황 씨는 순간 한숨을 내쉬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집에서 하면 되지. 뭐 다른 식당까지 가냐? 또 애 아프면 어쩌려고? 아유, 아버님, 이번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도 다 나았고요. 이번엔 가볍게 식사만 하고 끝낼 거예요. 그래도 굳이 서울까지 나가야 하냐? 친정 어머님도 오시고요. 아버님도 꼭 오셔서 첫돌 축하해 주셔야죠. 아버님 안 오시면 다들 섭섭해 하실걸요? 서울에 좋은 식당 알아봤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오세요. 그냥 식사만 하고 가셔요. 그러다 정 드시면 차 한 잔 더 하시고요. 결국 황 씨는 묵묵히 외출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고급 한정식당. 멀리서도 번쩍이는 간판과 화려한 입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황 씨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아들 태훈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에요. 아이고, 사돈 오셨어요?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해요. 황 씨는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주의 얼굴을 본 순간 황 씨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통통했던 볼살이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손주를 품에 안으며 황 씨는 조심스럽게 얼굴을 살폈습니다. 이렇게 사람 많은 곳에 있어도 괜찮은 거냐? 집에서 해도 충분하겠구만. 어머, 저희 애 첫돌인데요. 그래도 이런 곳은 와야죠. 다 추억이고 경험이잖아요. 아버님. 며느리는 손주 대신 음식 사진을 찍기 바빴습니다. 손주의 기운 없는 얼굴에는 미소 하나 찾아볼 수 없었지만 수지는 연신 사진을 찍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여보, 여기 봐봐. 애기랑 같이 사진 찍자. 황 씨는 손주를 꼭 안은 채 테이블 한쪽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손주의 상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대형 케이크 앞에서 사진을 찍을 준비를 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버님, 여기 오신 김에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도 돌잔치인데 가족 사진은 남겨야죠. 황 씨는 손주를 내려놓는 것이 영 꺼림칙했지만 분위기를 해칠 수 없어 조용히 자리에 일어섰습니다. 식탁 위에는 보기에도 화려한 비싼 한정식 요리들이 하나둘 놓였습니다. 윤기 나는 생선회와 고급스러운 접시에 담긴 랍스터찜, 정갈하게 차려진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 씨는 젓가락도 들지 않은 채 그저 음식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손주는 피곤한 얼굴로 황 씨의 품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대요. 드셔보세요. 여기 예약하기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오늘 같은 날 이런 건 먹어줘야죠. 맞죠?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데. 황 씨는 여전히 젓가락을 들지 않은 채 멀뚱히 식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런 그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돈과 아들 내외는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엄마, 여기 꽃등심도 있네요, 오빠. 얼른 이것 좀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다. 아버지도 좀 드세요. 아들 내외와 사돈은 손주를 황 씨에게 맡긴 채 음식 앞에서만 웃고 떠들었습니다. 여기 와인도 있던데 한 잔 시킬까요? 돌잔치인데 분위기라도 좀 내야지. 황 씨는 손주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는 몸을 가만히 기대고 있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애를 데리고 이런 데까지 와야 했을까? 반면 식탁의 반대편에서는 웃음소리와 젓가락질 소리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저편에서는 여전히 아들 내외와 사돈이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어대며 깔깔대는 웃음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손주는 지친 얼굴로 품에서 몸을 비틀다가 결국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식당 한복판에 울려 퍼졌지만 아들 내외와 사돈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안 가득 음식을 넣었고 며느리 수지는 계속해서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황 씨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주의 등을 토닥이며 연회장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 괜찮다. 할아버지가 안아줄게. 황 씨는 한 손으로 손주의 등을 두드리며 조심스럽게 연회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이는 황 씨의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조금씩 울음을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황 씨가 손주를 달래며 다시 자리로 돌아오자 그제서야 며느리 수진이 손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할아버지랑 잘 놀고 왔어? 아이고, 우리 아기 여기 와봐요. 아버님, 애들이랑 진짜 잘 놀아주시네요. 역시 할아버지라 그런가 봐요.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건넸습니다. 황 씨는 잠시 멀뚱히 서서 테이블 위를 바라봤습니다. 테이블 한쪽에는 먹고 남은 음식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황 씨의 자리만이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황 씨가 한 입도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사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졸리구나. 오늘 하루 종일 신나게 놀았지? 그때
식당 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와 계산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 태훈과 며느리 수지는 서로를 슬쩍 바라보더니 갑자기 손주를 핑계로 바빠지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우리 아기 졸리구나. 오빠, 아기 짐 좀 챙겨봐. 곧 울겠어. 물티슈랑 귀저귀 가방 어디 있지? 태우는 아기 가방을 만지작거리며 계산서를 보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때 사돈이 입가에 음식을 잔뜩 묻힌 채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크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런 좋은 날 기분 좋게 사주시면 얼마나 보기 좋겠어요. 그래, 나를 계산하라고 불렀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구나. 황 씨는 천천히 지갑을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여기 밥 먹자고 불러서 온 줄 알았는데 계산하라고 부른 거였나 보네. 아들 태우는 당황한 듯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웃었습니다. 에이,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 기분 좋자고 사람 불렀는데 아버지가 기분 좋게 한번 쏘세요. 기분 좋자고 사람 불렀으면 니들이 계산해야지. 왜 다들 뒷짐만 지고 있는 거야? 아들 태훈과 며느리 수지는 서로 눈치를 주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돈 역시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지만 황 씨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두툼한 지갑을 꺼내더니 차분한 손길로 현금을 꺼냈습니다. 현금 한 장이 계산서 위에 올려지는 소리가 식당 안에 울렸습니다. 내 몫은 여기 있어. 나머지는 각자 내세요.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 그는 더 이상 한마디의 변명도 듣지 않겠다는 듯 뒷짐을 지고 천천히 식당을 나가버렸습니다. 황 씨가 떠난 자리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가 어색한 표정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계산서를 들여다본 순간 총액 73만 원. 뭐야, 이렇게 비싼 줄 몰랐는데. 사돈이 놀란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이거 얼마짜리 와인이야? 음식값이 지금 70만 원이 넘어. 며느리 수지는 태훈의 팔을 붙잡고 초조하게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카드 돼? 아니면 내가 계좌이체 해볼까? 급히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건넨 순간 직원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짧은 한마디가 튀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카드 한도 초과입니다. 뭐? 카드가 안 된다고? 수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며 계좌이체를 시도했지만 비밀번호 오류로 계속 실패했습니다. 엄마 계좌에서 보내세요. 내 폰은 지금 인증 문자가 안 와. 식당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조용히 고개를 돌려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속삭임과 웃음기 어린 수군거림이 그들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까부터 저 사람들 엄청 먹던데. 가족 모임인가 봐. 민망하게 왜 저러냐? 사돈과 아들 내외는 계속되는 직원의 말과 카드 승인 실패음에 식은땀을 흘리며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왜 이런 데를 예약한 거야? 엄마가 좋은데 알아보자고 해서 한 거잖아. 아버님이 알아서 내주실 줄 알았지 누가 이렇게 비쌀 줄 알았어. 황 씨는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아들 내외와 사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대했을까? 황 씨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결심할 때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해야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그는 단호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들어 자동이체로 매달 보내던 지원금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가던 생활비와 손주 용돈까지 모두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황 씨의 예상대로 아들 태훈과 며느리 수진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아버지,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왔어요. 빨리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황 씨는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아들 내외가 직접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들 태훈과 며느리 수진이 평소보다 한껏 상기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자동이체 되던 돈이 이번 달부터 안 들어왔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황 씨는 의자에 앉은 채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려고.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니들 돈줄로 보이냐? 황 씨의 목소리는 낮고도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줄이라니요. 태훈이 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러자 황 씨는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며느리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사돈 생일에 해외여행 보내준 거네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에 수진과 태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수진은 말을 더듬으며 놀란 표정으로 황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왜 늙은 나는 SNS 모를 것 같았냐? 대만 타이베이. 사돈 사진도 다 봤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요, 한 번도 해외여행을 못 가보셨거든요. 그게 꼭 소원이시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다녀온 거예요. 다음번엔 꼭 정말로 아버님 해외여행 보내드릴게요. 그때는 대만보다 더 좋은 데로요. 유럽이나 뭐 괜찮은 곳으로요. 수진은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을 시도했지만 황 씨의 단단한 표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생일은 해물찜 한 끼로 끝내더니 사돈 생일은 해외여행이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수진은 허둥지둥하며 다시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아버님, 그땐 정말 시간이 안 맞았어요. 사실 저희도 다음에 아버님 꼭 모시고 가려고 했어요. 그렇죠, 여보? 아버지, 그건 정말 우리가. 황 씨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내게 돈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평생 뒷바라지 했으면 됐다.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 태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황 씨는 손을 내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뭘 모를 줄 알았냐? 사람을 바보로 알아도 유분수지. 황 씨는 그 말만 남긴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탁 소리를 내며 닫히자 거실에는 깊고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태훈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로 탓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그 순간 그들의 얼굴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황 씨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시끌벅적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끊어야지. 다시는 그 애들과 엮이지 말아야지. 며느리와 아들의 뻔뻔한 태도와 거짓 변명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이렇게 당하고만 살았나. 그때 휴대폰 벨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낯익은 번호였습니다. 며느리, 수진, 황 씨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이번엔 또 무슨 핑계로 전화를 했을까? 아버님, 큰일 났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급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파요. 숨을 잘 못 쉬는 것 같아서 병원에 데려왔는데 저희 병원비가 없어요. 제발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황 씨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손주가 아프다고? 지금 어디냐? 경상 소아과 병원이요. 근데 아버님, 일단 돈부터 좀 보내주세요. 지금 검사도 못 받고 있어요. 황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급하게 은행 앱을 열어 며느리 계좌로 돈을 송금했습니다. 500만 원. 황 씨는 옷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문을 열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님, 경상소아과 병원으로 좀 가주세요. 빨리요. 황 씨는 가쁜 숨을 내쉬며 뒷자리에 몸을 던졌습니다. 택시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지만 황 씨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황 씨는 급하게 병원의 유리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 씨의 눈에는 오직 손주의 모습만이 아른거렸습니다. 간호사님, 여기 황지우라는 아이가 왔다고 들었는데요. 손주예요. 아이가 아프다고 해서 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간호사는 차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만요. 황지우요? 간호사는 열심히 차트를 넘기며 황 씨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환자분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 아니신가요?
뭐라고요? 황 씨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여기 경상 소아과 병원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황지호라는 아이는 없습니다. 황 씨의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설마 황 씨는 다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겠지. 황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황 씨는 천천히 병원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설마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황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아픈 손주까지 핑계 삼은 거였구나. 황 씨는 처음으로 며느리와 아들을 향한 완전한 실망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베풀었던 모든 지원과 배려가 그저 돈줄로만 여겨졌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냥 그저 가족을 위해 살았을 뿐인데. 황 씨는 집으로 돌아와 불이 꺼진 방 안에 앉았습니다. 창밖에는 노을도 없이 어두운 밤만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선 휴대폰 알림음 하나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지. 더 이상 누구의 돈줄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바치는 삶도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한 하루하루를 살겠다고. 황 씨는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 목록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사돈.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다 부질없다. 며칠 뒤 황 씨의 집에는 중개업자들이 들락거렸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좋은 집을 왜 파신대? 누구도 몰랐습니다. 황 씨가 더 이상 이 도시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품었음을, 그가 떠날 곳은 도시의 고급 아파트도 번화한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속, 사람들이 잊어버린 그곳이 황 씨에게는 새로운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낡은 버스를 타고 버스 종점에서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도착한 오두막. 지붕은 삐걱거렸고 문짝은 반쯤 부서져 있었으며 마당에는 키 큰 잡초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황 씨는 까치 우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자연의 소리는 황 씨의 마음을 더욱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냄비 하나, 작은 솥 하나, 그리고 낡은 도끼 하나.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아침에는 산에서 장작을 모으고 낮에는 마당에 있는 잡초를 패고 저녁에는 강가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송금 알림음이 울릴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전화가 오길 기다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황 씨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혼자인 것이 훨씬 나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 반복되었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황 씨는 평소처럼 장작을 패기 위해 도끼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은 오래 서 있기조차 버거웠습니다. 이제 나도 지쳤구나. 혼자 있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밥도 좀 차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구나. 며칠 후 황 씨는 오두막 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습니다. 가지고 간 것은 작은 가방 하나뿐.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요양보호사들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짐은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 편하게 계세요. 황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이고, 이거 호텔보다 낫구나. 내가 산속에서 찬바람 맞으며 살던 때와는 천지 차이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황 씨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요양보호사가 따뜻한 죽을 챙겨줬습니다. 낮이면 정원에서 함께 산책할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황 선생님, 어제 얘기한 그 산속 이야기나 좀 더 해줘요. 정말 산에서 혼자 사셨단 말이에요? 친구들과 간단한 영화 상영회나 바둑과 장기도 두었습니다. 황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 주기만 했던 삶이었지만
이제는 받으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구나.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따뜻한 호텔, 황심안의 요양원에서의 삶은 그렇게 완벽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나를 얼마나 아꼈는가 하는 기억뿐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묶이지 말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황 씨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응원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바로 구독하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